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안녕하세요.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시네. 아니 날 거라 그래서 의사 말 믿고 있는데 어차피 별로 빨리 안 났네요. 코로나 검사는 해보셨어요? 했죠. 코로나는 아니고. 코로나는 감기? 아니고 독감이라고. 독감. 독감 예방 접종 안 하셨어요? 그거 안 했어요. 해야 돼요. 저는 했는데 이번 독감이 또 세더라고요. 아주 걸리면 고생해요.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거의 끝나고 끝났긴 났는데. 그래도 목소리는 많이 좋아지셨네. 네. 제가 영혼까지 쥐어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직업의식이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튼지 감기는 약 먹으면 2주, 안 먹으면 보름 뭐 그러는데 그게 그거지만 독감은 또 더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아무튼 이번에 거뜬하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온갖 압박도 이겨낸 우리 김종대 의원 아닙니까? 그럼요. 이 정도야. 지난번에 얘기하셔가지고 어저께 서울에 보면 봤어요. 이거 보셨구나. 그러니까 참 보고 나서도 꽤 여운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몇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그 영화관이 꽉 찼더라고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아무도 자리에서 안 일어나. 다 앉아 있어요. 그 전에 보면 뭐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부터 뭐 일어나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화가 뭐 그렇게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뻔히 결말 다 아는데도 끝나고 나서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 보안사 앞에서 사진 찍고 그 인물들의 이후 행적이 나가잖아요. 자막으로. 그것을 눈을 뗄 수 없었던 거죠. 보면은 그때 보안사 앞에 찍혀 있던 사람들 이후 보직을 보면은 육군 참모 총장, 차장,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보안 사령관 싹쓸이 하거든. 안기부장. 안기부장. 거기다 국회의원. 싹쓸이를 하니까 그게 이제 막판에 충격적인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저렇게 호가호위했다. 그게 메시지가 나가니까 자리에서 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광이가 미리 내다보잖아요. 다 뭐 좀 얻어먹으려고 저렇게들 있는데 내가 다 하나씩 엄청나게 입에다 쳐 넣어줄 거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도 하고 생각들도 다르게 하실 텐데 저는 내내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저런 정치 군인이 독버섯처럼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자꾸 지금 검찰 정권 하에서 자라나는 세력들이 대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번에 흥행몰이의 한 축이라고 봅니다. 전두환 당시 합동수사본부장, 거기서 이제 수사권을 앞세워가지고 사실상 실권을 행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야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하면서 자기 멋대로 수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사조직도 비슷해요. 이게 하나의 어떤 특정한 군맥으로 끈끈하게 얽혀진 그 선후배 한하회라는 조직이나 검찰 특수부 출신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군사 쿠데타도 아니에요. 한하회 쿠데타예요. 한 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검사들도 뭐 3,000명이나 되는데 대다수 검사하고 무관한 얘기예요. 지금 검찰공화국은. 그 특수부 출신들의 특정한 어떤 검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치고 올라오는 그 수법이 똑같죠. 그게 데자뷰가 되니까 그런 거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정의감의 결핍이 그 영화를 보게 만드는 이유란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세상이 진짜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대부분 아마 MZ세대는 영화 보고 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진짜 그랬어? 이걸 물어요. 진짜다 저게. 사실이냐? 진짜다. 그러니까 왠지 모르는 그런 과거나 지금이나 정의감의 결핍 이런 것들이 충족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제 영화관으로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데자부가 되는 것이죠. 한 줌밖에 되지 않는 한화회가 정권을 찬탈했는데요. 지금 그러면 이제 검찰 독재 정권이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보면 그냥 검사들 보기에는 좀 억울하고 속상한 일도 있을 거예요. 다 특수부 출신들이죠.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얘기 나오는 김홍일 검사도 특수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다수 검사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그 특수부는 그 일종의 어떤 특수 정치, 공작, 그 다음에 정보에 능한 말 그대로 군내에서 하나회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인맥이 그동안의 한국 정치에 이면에서 하나의 어떤 독자 세력화되면서 별개의 어떤 엘리트 의식을 형성해왔던 그 과정이 똑같죠. 전두환, 노태우는 미국에 유학 갔다 오면서 만들어진 엘리트 의식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제 육사를 처음으로 나온 세대가 바로 육사 11기였고, 그러면서 그 엘리트 의식에다가 장악력으로 별도의 어떤 사조직을 대통령 비호를 받아서 만들었던 건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적폐청산하면서 검찰 특수부를 띄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 힘으로 적폐청산을 수사를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사조직들이 그 순풍을 타가지고 오늘날 하나의 권력의 줄기세포까지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이 비슷했던 것이죠. 네. 하여튼 서울의 밤을 보면서 정말 왜 그렇게 막 그 답답해하고 혈압 오른다고 하고 그러는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영화 속에 영화라고 하는 것을 되게 많이들 보는 이유는 권선징악, 그리고 반드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선은 승리한다, 정의가 이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니까 많이 영화를 보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다큐라고 하는 거는 꼭 그렇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악이 승리하는 그런 장면 아니었습니까? 네. 그걸 보면서 얼마나 참 국민들이 애가 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열받은 소감이 뭐냐 하면은 얼마든지 그 진압할 수 있었는데 그 많은 기회를 놓치고 왜 쿠데타를 허용했느냐. 여기에 무능한 지도층이 있거든요. 최규하 당시 대통령하고 국방장관 노재현, 저기 정승화 총장을 연행하니까 이 국방장관이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도망을 갔어요. 그다음 나중에 저기 국방부의 저기 복도 지하 계단에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민주주의, 민주헌정의 토대가 얼마나 허약했으면 저렇게 유린당할까. 자기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저 정도는 막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 똑바로 자기 역할만 했어도. 그리고 또 저 초기에는 반란군이 불리했습니다. 그때 반란군 휘하에 전투병력이 없었어요. 나중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1공수, 3공수, 5공수. 그지만 수경사에서는 9공수를 당장 동원할 수 있었고, 육군본부를 일단 장악하고 있었고, 또 국방부까지도 일단 비원 벙커라고가 나오는데 충분히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불리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회는 말하자면 다른 게 있었죠. 자기네끼리 어떤 그 단단하게 맺어진 결속력, 충성심하고 그 다음에 정보력이었어요. 끊임없이 통신 감청을 해가지고 조여 들어온단 말이죠. 이때 의연하게 좀 군인답게 또 민주 헌정에 대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신념이 있다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었던 거를 허무하게 당하죠. 허무하게. 그런 무능한 집단이 독재에 가는 길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시 절대적으로 악한 자들보다는 적당히 착한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후퇴한단 말이에요. 적당히 착한 사람들 속에서 사실은 악이 승리하더라.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참 저때 저렇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역사는 참 순간에 많이 바뀌더라고요. 요즘에 서울의 봄이 인기를 끌면서 그 비슷한 영화들을 요즘에 영화 채널에서 많이 보여주던데, 왜 그 이병헌이 김재규 역할을 했던 남산의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그걸 보면 맨 마지막 장면이 그거였어요. 하늘에서 이렇게 부감샷으로 찍는데 중정으로 가냐 6번으로 가냐, 망설이다가 6번으로 이렇게 딱 차를 이렇게 돌리는 순간 화면이 이제 끝나면서 김재규가 6번에서 연행돼 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형당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중정으로 갔다면 또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물론이죠. 완전히 다르죠. 근데 그 6번으로 갔을 때 6번에서 저기 정승화가 저기 김진기 헌병감을 시켜가지고 김재규를 체포합니다. 그 김진기가 이번 서울의 봄에서는 반란군의 저항, 그렇죠. 그 3대 그 장군의 한 명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는 김재규를 육군총장 비서실장으로 자기가 신분을 바꿔가지고 회유를 하고 유인을 해서 거기서 체포해버립니다.
그래서 육군이 이제 그 완전히 중앙정보부를 무력화하는, 예, 그게 12.6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2.12에서는 같은 인물이 다른 반전이 나오는 것이죠. 예. 자, 영화 얘기를 하면서 좀 지금 세상을 많이 떠올리게 됐는데, 이번에 국정원의 원장과 차장이 동시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초유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때 당시에 드러난 것은 이제 원장과 차장이 인사 문제를 두고 알력이 다퉜다. 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네. 김건희 명품백 때문에 그런 것이다.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 날렸다. 이렇게 썼던데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 아니,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걸로 날립니까, 그래? 그리고 이게 미리 왜 몰랐다는 명품백이 거죠. 왜 명품백이 그 국정원 잘못입니까? 김건희 여사 스스로가 그거 다 열어준 길로 간 거지.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날림, 저번에 레이디 가가 때문에 뭐 안보실장을 날리고, 예. 도대체가 이게 무슨 왕조 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큰일 납니다. 이게 지금 그 국정원하고 경찰, 외교부, 군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태다 보면은 기본적인 정보 소통이 안 됩니다. 정부 내에서도.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1000명을 날린 다음에 원장, 차장을 또 날렸으니 저 조직은 이제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어려워요. 앞으로 수습하는데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이제 몸물게 돼버렸어요. 차라리 엑스포 유치 실패가 대참패로 끝났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뭐 바꾸고 그랬다고 하면 정보기관의 무능을 딱 꾸짖는 그런 것으로 써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전에 쳐버렸기 때문에 쳤죠.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정보기관의 무능을 지금 책임지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미 책임질 만한 사람이 없이 싹 잘랐기 때문에, 예, 지금 물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국정원의 정보 실패가 맞습니다. 이런 정도 표 계산은 원래 국정원 주재관들이 다 대사관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건 얼마든지 뭐 상대 호스트국에서 정보 활동만 하면은 표가 어디서 나오고 이거 동그라미 세며 표 치는 거 이거 식별이 안 된다? 아유, 그럼 국정원 문 닫아야 돼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그런 일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조태용 안보실장이 엑스포 결과가 외교 실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 발언 어제 봤는데, 예. 참 진짜 큰일 날 정부다. 이 건은 말이죠, 외교력과 정보력에 있어가지고 지금 시급히 정비 안 하면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사건입니다. 이게 단순히 엑스포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안보 문제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 건은 말이죠, 어디서부터 고장났냐 하면은 9월에 유엔 총회부터 고장난 거예요. 그때 36개국 정상회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달에 프랑스를 방문한 박진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다자 외교를 하고 급격히 우리 쪽으로 분위기가 넘어오고 있다. 이제 뭔가 대반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 기자들한테 이야기했다고. 예. 그대로 그냥 대통령실로 간 거예요. 그 얘기가. 대통령께서 뛰시니까 세계가 놀랐습니다. 전부 대한민국으로 지금 속속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크로스 체킹할 수 있는 데가 국정원인데 국정원이 그때 일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다음에 외교부는 이제 대통령 마사지 하기에 바빴다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어우러진 참사입니다, 참사. 이게 강서 보궐선거 때도 대통령은 이기는 줄 알았다고 그랬던데, 예.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국제 정치에서 말하는 전략적 나르시즘이라는 용어인데, 자기네들이 도치에 빠져가지고 경고가 안 들려요. 누구도 복을 못해. 이 상태로 장기간 흘러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정원 작년에 1000명 자르고, 이번에 군 또 대장 전원 물갈이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외교안보 계통이 이제 고장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안보 쪽에서도 문제가 터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좀 궁금한 게
엑스포 유치 실패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하던 사과를 했어요. 했죠. 예.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왜 그랬을까요? 안 하던 짓을? 워낙 충격이 컸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그 강서보궐 선거도 끝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걸렸긴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국민은 항상 옳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뭔가 모처럼 뭔가 정신 차리는 듯한 얘기를 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짜놓은 틀과 거기에 어떤 해석의 프레임에 전혀 안 맞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으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자기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변명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그때는 고개를 숙이더라고. 저번에 보궐선거처럼. 아무튼 이번에 엑스포 유치 실패를 보면서 분명히 지금 이 보고 라인에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차이가 119대 29가 나는데도 그런 얘기를, 이거는 정보기관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뭔가 분위기가 대통령한테 말을 제대로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요. 아까 말씀드린 한스 모겐소가 말한 전략 나르시즘이라는 예. 게 그 지도자가 여기에 빠지면은 그 주변에 자존감이 낮은 참모만 쓴다는 거예요. 딴소리 못하고 지배하기 좋은 맹종하는 참모만 쓴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국가적인 재앙이 싹 튼다는 얘기인데, 그 한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나르시즘에 빠져서 국가가 큰 피해를 입은 사례가 2009년입니다. 그때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북한하고 마쿠 교섭을 아주 잘 해놨다고. 남북 정상회담을 다 합의했다고요. 그걸 김태효가 대외전략비서관이 나서서 깨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자마자 서해에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 정보보고가 숱하게 올라왔는데 이 정보보고를 전부 무시합니다. 그러고 나서 2010년이 되자 천안함 사건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봤던 거는 한번 전략적 자아도취에 빠지니까 경고가 전달이 안 된다, 대통령한테.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이 중화기를 지피에 설치하겠다 뭐다 그랬는데 이건 분명한 앞으로 충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안 들린다니까, 이런 것들이. 들리지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저건 다 뻥이고 내가 힘을 앞세우면은 쟤들은 꼬랑지 내린다, 굴복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자아도취가 있어요. 이게 2010년에 우리 안보 위기의 실상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지금도. 북한 얘기하신 김에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군사논평원 글을 통해서 조선반도에서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뭐 남북한이 군사 9.19 합의 서로 이제 대놓고 다 없애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군사 논평원의 이런 표현은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워낙 말을 세게 하는 데지만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있습니다. 항상 경고한 대로 해요. 북한이 특히 어떤 국내 정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권력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존 미어샤이머라는 학자가 리더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주로 리더의 거짓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많이 일어나지 독재는 적다는 거거든요. 국민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배하면 되니까. 근데 논평원의 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중화기하고 현대식 장비와 이런 거를 군사분계선과 NLL 부근에 배치하겠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남측에서 확성기 방송하고 대북전단 살포가 곧 시작될 걸로 본 겁니다. 실제로 그건 사실이고, 그렇게 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단지 옛날과는 다른 게 북한에 최근에 현대식 장비가 많아졌고 핵 억제력이 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를 것이다, 방식은 다를 것이다. 이걸 이제 우리한테 경고를 미리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다음에 위기의 조짐은 제가 보기에는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이때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날이 따뜻해져야 이제
남풍이 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4월에서 5월 이때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필이면 또 선거 때네 그때가. 그러면은 걱정이 되는데 지금 이걸 쉽게 말하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능성 문제가 아니다. 시점상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한다. 북한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는 확성기나 대북전단에 반드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서북해역 NLL의 대형 함정을 우리가 북상시키거나 해상 사격 훈련을 했을 때 이때도 군사적인 대응이 예상이 됩니다. 예전에 다 겪었던 충돌이거든요. 그게 이제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고, 그랬을 때 남측이 어디까지 대응할까? 이걸 지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은 뭐 원점까지 다 파괴하겠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은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북한의 지휘 시설 원점까지 타격해본 경험이 없는데 진짜 할 거냐? 이걸 묻는 거죠, 우리한테. 진짜 할 거냐? 문제지를 던지는 거죠. 혹시 남북한이 이렇게 계속 긴장 상태 높이면서 가다가 뭐 이렇게 딱 봉합하거나 해결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의 용산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그 봉합 또는 어떤 대화는 사전에 없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북한의 양보를 받아낸다는 무장평화론을 절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철학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어떤 남북한의 군비 통제나 절충 합의를 하려면은 군사 합의서 깨서는 안 됐죠. 결국 나중에 가서 우리가 북한하고 합의하면 또 9.19 군사 합의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게 절충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짜 평화라 그래 놨으니 어떻게 뭐 절충안을 만들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운이 좋길 바라야죠, 사실. 아이고, 어떻게 운이 좋길 바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거는 현 정부가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민들에게 그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안보의 교훈을 얻었듯이 이번에도 이건 이 정부가 국가 안정, 국민 안위에 대한 자기 책임의 문제입니다. 이걸 갖고 도박을 걸면 어떡합니까? 참 운에 맡기고 이 나라의 운명을 운에 맡기고 살아간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정말 그건 안 되죠. 네. 아까도 우리가 영화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노재현 국방부 장관의 그 비겁한 모습 보면서 또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도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국방부 장관은 붕짜자고 그전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결재해놓고도 나중에 뭐 어디에서 얘기 듣고 그러니까. 그냥 바꾸고 그렇게 소신 없는 장관들이 이 나라 국방을 과연 제대로 맡아서 지킬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네. 사실 뭐 어떤 군 조직이 기강이 바로 서고 군인이 정신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뭐 권력에 휘둘리는 군이 됐다 보면은 참 나중에도 어떤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 위기 관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 MB 때 합참 경험 없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천안함 때 술 먹고 새벽 3시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자다가 경찰이나 해경보다도 비상발령을 늦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평소에 그렇게 하는지 하필이면 그때 그랬는지 몰라도 정말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24시간 이건 내 자리가 아니고 국민을 섬기는 자리다라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태원 참사 일어났을 때 경찰청장이라는 사람도 술 먹고 뻗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락도 있었죠. 못 받고. 네. 평소에 그렇게 하는지 하필이면 그날 그랬는지 몰라도 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대로 구조도 안 되고 수습이 안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전문성의 문제예요. 하필이면 그날 그랬다 그러지만은 어떤 그런 상황에 맞는 자기 처신이 있고 상황에 맞는 관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느꼈다고 하는 게 그게 전문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오늘 김종대 의원 몸도 별로 안 좋으신데 또 나라 걱정하는 것 많이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네, 김종대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감기 기운은 좀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걸리니까 나도 후유증이 그게 역시 평소에 체력 관리들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빨리 회복되시길 바라고 예. 지난주에 제가 쌍화탕 보내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게 워낙 지금 밀려가지고 저건 맨 먼저 준비되는 대로 천천히 하시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엑스포 유치 실패 사과하고 일주일 만에 부산에 내려가서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하면서 지금 부산 민심을 좀 다독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번에 엑스포 실패가 부산만 지금 속상합니까? 국민들이 지금 다 속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실패했습니까? 외신을 보니까 디플로매트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와 전략이 다 뒤죽박죽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디플로매트가 어떤 매체입니까? 이거는 이제 그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외교 전문지입니다. 여기 이제 그 각종 외교 전문가들 기고라든가 이게 황색 언론이 아니에요. 상당히 저명한 글이 실려요. 이번 것도 상당히 그 한국 정부의 외교에 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풍부한 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유념해서 보는 대목이 한국이 편견과 집단 확증 편향에 빠졌다. 이 대목이거든요. 이거 거의 욕이에요, 욕.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권력층이 어떤 정상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이념적 확증 편향에 빠진 그룹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광신도 집단이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거의 욕이라니까요. 욕이죠. 개욕이죠. 거기에다가 이게 확실히 외교지의 논조가 드러나는 대목은 이겁니다. 이런 어떤 진단에 이어가지고 중국하고의 관계가 멀어진 것이 이번 페인으로 분석하는 아주 독특한 시각인데 이건 우리가 유튜브에서 늘상 했던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렇게 공식 매체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인즉슨 뭐냐 하면은 여기서 이제 그 글로벌 사우스란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문정인 교수한테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모든 게 지금 120대 40의 법칙으로 가고 있어요. 120대 40의 법칙.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결의안이 있었죠. 그때 찬성 국가가 120국가입니다. 반대 기권 국가가 49국가예요. 어때요? 이번 표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이제 29, 더 못 나왔지만 그나마도. 아니 이번에도 로마까지 치면 43표니까. 한국 29표하고. 그러니까 세계 구도가 120대 40으로 짜여져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를 제재하는데 동참하는 국가가 몇 개국이냐? 48개국입니다. 나머지 120개국은 아예 중립 내지는 찬성을 안 합니다. 제재.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번에 부산 엑스포까지 전부 120대 40 법칙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120이 글로벌 사우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리더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글로벌 사우스가 중국입니까?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에 속하지 않는 강대국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 거의 투자를 안 했어요. 그런 사이에 중국이 투자를 했고 글로벌 리더가 돼 왔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영향권은 서방 세계에서 절대적 패권이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에서도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이 아프리카 중동에 져준 통신 화웨이를 앞세운 기지국이 470만 개인데 미국이 4만 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국이 투자를 지금까지 주도해 오면서 사우디를 이번에 이란하고 화해시킨 것도 중국이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가 되면서 브릭스를 이끌고 있어요. 그 브릭스에 이번에 참여국 신청국이 14개 국가인데 그중에 1개 국가가 사우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자 외교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아는 미국과 서방 세계가 우물안이 되고 그거보다 더 넓은 세상이 바깥에 펼쳐져 있는데 이걸 통칭해서 요즘 글로벌 사우스라 그래요. 그랬는데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을 멀리하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 가지고 거의 외교 정책이 없는 나라가
마치 집단 환각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미국하고 한미를 동맹을 강화하면은 저절로 나머지 편은 끌려온다는 요게 집단적 확증 편향이라고 이 디플로맷에서 진단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외교적 논평이다. 이런 점에서 이게 그동안 우리 진보 유튜버들이 각종 매체에서 무수히 많이 지적했던 건데 우리끼리인 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20대 40의 법칙은 불변의 법칙으로 계속 관철되고 있더라. 이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네.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세계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네. 조류고. 근데 그런 조류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여기 그 디플로맷에서 여전히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념과 가치 외교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엇이 확증 편향이냐? 모든 세상을 이념과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해외 공약, 개발 원조에 대해서도 이념 공약이 대부분이다. 이게 바로 이념 외교인데 안 통한다. 이 얘기인데 요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요걸 꼭 밝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 얘기가 안 나오나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에서 내년도 외교부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입니까?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내년에 공적 개발 ODA 예산을 45% 증액해가지고 1조 8천억 원을 지금 국회에 신청해놨고 그 중에서 인도적 지원을 무려 188% 2배 증액한 7천억 원을 증액한 돈을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외교부 예산으로 증액시켜놨어요. 공적 원조 부분이 그렇게 많다는 공적 겁니까? 원조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인도적 지원. 인도적 지원이 대부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개발이라는 건 2, 3년을 갖다가 협의해서 상대방 국가하고 도로 까는데 할래? 아니면 디지털 인프라를 깔아줄까? 그리고 이걸 깔면은 어느 제품을 쓸까? 여기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게 공적 개발금인데 반해서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써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에요. 아웃풋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적이기 때문에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산을 7천억을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우리 정부가 안 하는 일이고 보수 정부일수록 특히 외국에 이렇게 막 퍼주듯이 펑펑 그 예산 이런 인도적 지원 이런 거 안 하는 게 주로 보수 정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요걸 이제 인도적 지원 7천억 증액, 그 다음에 공적 개발 45% 증액해서 1조 8천억, 대략 해가지고 물경 1조 원의 예산이 부산 엑스포 선심용 예산으로 내년 예산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부처 예산이 타격을 입었는데 유독 올해 외교부 예산만 거의 18% 가까이 증가합니다. 외교부만 그냥 돈폭탄이 쏟아진 거예요. 과학기술 예산 5조 원 줄어드는 동안에 외교부는 거꾸로 돈폭탄이 쏟아진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간 게 5,700억이고 유치하는 데 쓰는 홍보 비용이 그 다음에 내년에 주기로 한 게 1조 원이 넘는다 얘기예요. 그 돈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자기가 낸 예산 아니니까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고 치면 이 예산 진짜 집행할 거냐. 말하자면 전 세계 엑스포 예산 다닌다고 윤 대통령이 가는 데마다 말로 선심 쓴 이제 그 비용 내놓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 이미 다 약속해 준 돈인데 그 생돈 1조 원이 나가는 거예요. 생돈 1조 원이. 이 부분이 지금 국회 예산심사에서 이제 곧 예산안이 통과될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러면 부산 엑스포에 들어간 돈이 도대체 얼마냐? 자, 우선 순방 예산 240억이 560억으로 해가지고 한 300억 대통령 직접 쓰는 예산 늘어났죠? 그다음에 5,700억 홍보비를 더하면 6천억이죠? 거기에다 1조 원이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은 지금 이 정도면은 국정조사 당장 발의해야 됩니다. 돈 어디로 다 나갔냐? 이 홍보 예산 누가 다 썼냐?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는 이 돈 이거 영수증도 없이 나가는 돈이다 이거. 집행 내역도 확인 안 된다. 이런 돈을 뭉청뭉청 그냥 예산해가지고 물경 이번 재정 압박 시기에도 외교부 예산을 이렇게 돈폭탄을 쐈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 외교부 산하에 국제교류재단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오히려
돈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지금 이 사용처를 막 찾아내야 될 판이에요. 이 돈 다 쓰려면. 그러면 김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약간 수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1조 원 넘는 돈이 어디로 가냐면은 주로 아프리카의 말리 같은 국가, 또 저기 어디 남아프리카, 그 저기 저 코스타리카라든가, 네. 그 남미의 지금 저 섬나라 우리 이름도 모르는 피지라든가 왜 이 그쪽으로 동아시아죠. 가요? 표가 그게 다 한 표였으니까. 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96개국을 정상회담 하지 않았습니까? 150회 가까이? 아니 안 됐는데 나중에 갚아야 돼요? 아니, 이미 가는 데마다 원조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실제 예산까지 다 태워버려요. 아니 뭐 약속 어긴 게 한두 개입니까? 우리나라 국민들하고도 아니, 약속 안 그러면은 지키는데. 매년 말이에요. ODA 공적 개발 예산은 국가 순위가 발표돼요. 저기 미국이 한 350억 달러 씁니다. 1년에. 1위 국가예요. 우리가 한 연간 20억에서 30억 달러 쓰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순위를 매겨가지고 투명하게 오픈이 되고 그 내역까지 결산 다 되거든요. 그러면 국제사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순위를 높여놨는데 이 돈을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 안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개망신 당하는 거죠. 이걸 갖다가 국제사회에 약속을 다 해가지고 발표까지 다 해놓고. 그런 비용은 또 생각지도 못했는데 좀 성질 날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비용입니다, 이게. 그러고 보십시오. 어제 부산 깡통시장에 갔잖아요. 거기에서 저기 이제 대통령이 급해진 거 아니에요. 돈은 이렇게 뭐 거의 2조 가까운 돈을 썼는데 2조 가까운 돈을 허공에다가 전 세계에 뿌려댔는데 29표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이 이제 부산에 몸이 달아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근데 또 약속을 합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옆에 세워놓고 예. 저기 부산 엑스포 개최지에다가 부산 엑스포는 못 가져오겠지만 대신 외국 기업을 유치해서 들여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희망 고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외국 기업을 여기 지금 뭘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오. 이게 어제 얘기한 게 가덕도 신공항. 우리나라 북한 기업도 개발. 지금 인건비 비싸가지고 동남아로 빠져나가는데 외국 기업이 한국에 와서 어떤 걸 바라겠습니까? 부산에 외국 첨단 산업 여기 갖다 놓겠습니다. 이거 총선 때까지는 말일 뿐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믿겠어요? 아니 믿든 안 믿든 간에 대통령은 지금 이게 자기한테 정치적 위기라고 보고 일단 저기 얼마나 급했으면은 거기에 정의선, 이재용, 최태원 다 가니까 말 그대로 진용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재벌 기업과의 단일 대우로 해가지고 부산에 앞으로 외국 기업 유치하고 대기업이 오고 산업은행 본점 유치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단은 그걸로 목은 축이자. 이해해요. 저는 저기 그 가덕도 신공항 같은 엉터리 프로젝트를 저런 표심에 미쳐 날뛰는 게 대한민국 정치 포퓰리즘의 가장 극단적인 패단이라고 봅니다. 물론 부산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를 찬성하지만은 원래 그거 타당성 없다 그래가지고 기존 공항 그 확장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후순위에 있는 그 안을 끄집어내가지고 선거용으로 써먹은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산업은행 본점 데리고 가자 그러는 건데 지금 산업은행이 저 여의도에 있습니다. 금융의 메카에서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방으로 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노조가 전부 다 이것 때문에 들어 누웠잖아요. 이게 지금 부산에 떡 하나 주자 그러면서 국토균형 발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통상 국토균형 발전은 서울 부산 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원함을 얘기하는 거고 그런 어떤 지역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프레임에서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이야기는 서울만 침 잘 살게 만들어 드리겠다. 이 공약을 마구마구 뿌려대는 거죠. 지금 서울이 잘 삽니까? 부산 규모에 비해서는 여긴 메가시티고 아무래도 좀 김포를 어쩐다 이런 얘기 붙어 있으니까 서울의 자영업자들이 잘 삽니까 지금? 그건 아니죠. 서울의 취업률이 높습니까? 서울의 청년 실업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그러나 지방이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렇죠. 예. 엑스포 이야기 계속하면 스트레스 더 받으니까 다른 이야기 하십시다. 이제. 그러실까요?
이번에 개각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정원장 아직 그 후임 안 나왔고 외교부 장관도 바뀔 것 같은데 네, 지금 바뀐다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럼 왜 박진 장관은 안 바꾼 거죠? 아니 지금 예. 6명 교체하는 데는 안 들어갔지만 예. 지금 계속 바꾼다는 예고 기사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왜 바꿀 때 안 바꾸냐고요? 글쎄 그 이유는 제가 여기서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처음에 외교부 장관 경질론으로 엑스포 발표 직후에 띄워가지고 빨리 민심 수습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흐름은 분명히 포착이 됩니다. 그러는데 이게 나름대로 박진 장관도 생존력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결정적 장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월 유엔 총회였습니다. 예. 그때 36개국 만나고 기네스북에 올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직후에 박진 장관이 아주 예술적 아부를 합니다. 어허. 기자들 간담회에서.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다자 외교를 한 이후에 표가 급속도로 밀려 들어오고 있다. 어허허. 그러면서 전세가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다. 이때가 말하자면 박진 외교부가 대통령한테 5, 60표를 대통령께서 벌었다고 보고서 올릴 때. 박진 장관이 그런 얘기한 게 팩트입니까? 팩트입니다. 그러면은 제1호로 날렸어야죠. 다른 장관보다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 유엔 총회 연설이 끝나고 박진 장관이 파리에 가가지고 거기서 외신 기자들 다 불러서 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전세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그것도 파리에서. 사우디 지지하는 나라죠. 파리는. 이게 제가 보는 어떤 그 외교에 있어가지고 엘리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정보를 무기로 해가지고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이 주도권을 잡는 하나의 어떤 정치인 출신들의 아주 화려한 아부의 기술이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은 총선에 출마시키려고 빨리 내보내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외교부 장관으로서도 불합격을 받았지만은 이건 총선 출마시키기에도 얘는 안 돼. 뭐 이런 판단이 전 섰다고 봐요. 이건 박진의 위기입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개각을 하거나 내각을 교체할 때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정 기조를 대전환하겠다라고 한다든지 뭐 잘못된 국정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다면 외교력 빵점, 정보력 빵점 이런 대처 능력을 보여줬던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부터 바꿔야 되는데 국정원장 바꾼 것은 그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죠. 뭐 다른 이유죠. 지금 뭐 인사 알력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니고 김건희 명품백 이걸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대처를 못해서 날린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걸 만약에 엑스포 그렇게 절단 난 뒤에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인 것처럼이라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타이밍도 안 맞아버려. 그러니까 이건 뭐 때문에 바꿨는지 국민들한테 궁금하기만 하고 외교부 장관도 그 타이밍을 놓쳐야 되는데 다른 장관들만 다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꾼 장관 뭐냐? 개각을 하면 새로 바뀐 장관이 누군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왜? 다 그놈이 그놈인 것 같으니까. 다만 바뀐 사람 누가 선거 나가나 총선용으로 물갈이 한 거니까 바뀐 사람이 어디 가나 이걸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 이런 번말 전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인재가 없고 궁색하면은 무슨 총선용 개각을 저렇게 하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번에 대통령이 형식적으로는 엑스포 관련 문책 인사는 없다는 거를 분명히 한 겁니다. 원래 뭐 문책 했습니까 뭘? 아니 뭐 원래 그렇지만 이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도 문책 인사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그 안보실장이 일요일 날 시사진단에 나와가지고 이게 외교의 실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산 엑스포 실패가 외교의 실력은 아니다. 아니 이게 외교의 실력이 아니면 뭐가 외교의 실력이? 이런 게 외교의 실력이 아니라 그러면 그럼 뭐를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아니라고 말한 그 순간 문책 인사는 없다.
그리고 올해 1조 원 그거 증액시킨 거 다 쓸 거다. 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조태용 실장이 그런 얘기 했으면 이번에 그럼 어디 가겠네요. 어디 외교장관 갑니까? 국정원장 갑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둘 다 조태용 실장도 외교부 출신입니다. 주미대사 하다 오신 분이에요. 뭐 저하고 TV 토론 때 몇 번 붙었지만은 예. 저 솔직히 그분 TV 토론에 내보는 건 당시 국민의힘의 실수였어요.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소신 없고.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면은 외교 관료들의 생존술로 이번은 그냥 넘어가고 면책받는 걸로 이미 정리가 끝났고, 조태용 안보실장이 어쩌면 국정원장 또는 외교부 장관일 가능성이 높다. 예, 여기까지는 일단 대체적인 무게가 실립니다.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조태용도 있고 조태열도 있죠. 예.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네. 여기도 지금 외교부 장관 후임으로 하마평이 그렇습니다. 오르내리더라고요. 네. 또 지금 안보실장 후임에도 이용인인가요?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용준. 이용준. 예. 거기도 아주 한 보수 하시는 분이고 다 극우 계열, 뉴라이트 계열입니다. 이런 분들 지금 2열에 포진이 돼가지고 조만간 안보실 재편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 가지 여전히 불변의 기준 하나는 나온다. 예. 김용현, 김태효는 절대 안 바꾼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재밌는 방송을 했는데 예. 김태효 논문을 하나 제가 찾아냈어요. 어떤 아주 논문이? 재밌는 논문인데 예. 신아세안 연구소라는 학술지에 쓴 건데, 대선 직전에 쓴 건데 미국은 과거 냉전 시대 소련을 통제하고 봉쇄하던 수준으로 앞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그래서 거의 무릎을 꿇을 때까지 잠시도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경제를 봉쇄해버린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신냉전이라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엊그제 지난달에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Foreign Affairs에 7,000자 분량의 에세이를 썼는데 제목이 미국 힘의 원천이에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미국은 냉전 시대 소련을 봉쇄하듯이 중국을 압박하는 일은 절대 없다.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고려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 모든 게 설명이 끝납니다. 바로 신아세안 연구소 학술지 그대로 대통령한테 대선 전에 인풋가 된 거예요. 예. 예. 이제 신냉전입니다. 끝났습니다. 과거 미소 냉전하고 똑같이 갑니다. 이걸 하나의 주술적 프레임으로 대통령한테 주입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중국 포기하고 미국만 달라붙어야 됩니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탈중국 발언이 막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념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주술적 프레임은 계속 윤 대통령을 구속한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조금 중국하고 잘 지내는 건 뭐냐? 저건 일시적 현상이다. 곧 냉전 시대로 다시 간다. 이걸 믿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은 북한이 붕괴한다는 거고, 이 두 가지 믿음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네. 나중에 후회하면 뭐 합니까? 시간 다 지나가지고 저 사람들 북한 망한다 그런 지가 20년째인데 20년째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맨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정 철학이라고 하는 게 부재한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철학을 주입시키는 이제 뉴라이트 쪽에 이런 쪽에 이제 휘둘리니까 이게 맞는가 항상 저기 하는데, 좀 공부라도 하면 좋을 텐데 공부도 안 해. 아니 근데 디플로맷에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욕에 가까운 말을 쓴 거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건 중국에 대한 확증 편향이라 그랬어요. 디플로맷이.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그렇게 된다고 믿어버리니까 거기는 외교를 할 필요가 없고 부산 엑스포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길로 간 거예요. 앞으로 다른 것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미 김태효가 그걸 장악하고 모든 정보의 길목을 다 게이트키퍼 역할을 여기가 하거든요. 안 바뀝니다. 이거는. 이것도 또 하다 보니까 또 스트레스 받네요. 나오신 김에 그것 잠깐 좀 여쭤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여론조사에서 밀리잖아요. 트럼프하고는 7%포인트나 차이가 안 나고, 심지어 지금 이제 공화당 후보 또 한 사람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지금 나오는데
헤일리한테도 밀리는 걸로 그렇습니다. 나왔잖아요. 네. 근데 헤일리는 공화당 내에서 조사를 해보면은 트럼프한테 게임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 헤일리한테도 밀리는데 혹시 민주당에서 이렇게 바이든 대체할 그런 후보는 없는 겁니까? 그래서 그 미셸 오바마 얘기도 나왔고, 또 제3 후보론도 나왔고, 근데 속수무책인 게 누굴 내세워도 다 지는 걸로 나왔고, 바이든이 약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강해서? 예. 그러고 일단 바이든이 재선 출마 의지가 강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어떤 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바꾸는 게 대통령제를 고수하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더러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경합주 6개 중에서 5개가 트럼프가 이기는 걸로. 알면서도 끌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삼진 먹는 경우 많잖아요. 다 예상되는 구종이 들어왔는데도 못 쳐. 이런 황당하게 당하는 게임들 많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냉전으로 가는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까? 더 낮아집니까? 그거는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미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일단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바로 발화됩니다. 무역 분쟁. 발화된다. 예. 더 세진다. 그렇죠. 예. 관세 경쟁. 예. 예. 이거는 이제 보호무역주의와 고립주의는 확실히 나온다. 그러면 이게 중국에 대한 봉쇄냐? 그건 아니에요. 무역에 관한 트럼프의 집착이에요. 그렇게 되지만 사실 바이든은 무역보다는 기술 통제 쪽으로 그 중국을 관리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기술 통제라는 게 쉽사리 안 된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무역은 어떠냐? 이건 더 재앙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그 한때 높은 관세로 40%까지 어떨 때는 살인적인 관세도 막 무기화했고 그랬습니다만은 트럼프 말년에 그렇게 하면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여하자 또 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은 중국에 대해서 풀어주고 무역적으로 싸움터가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로 보면은 밸런스는 여전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신냉전이라 그래 버리면 이제 아니 미중 간의 그 경제적 상호 의존으로 자꾸 미국이 중국에 뭐 시혜를 베푼 걸로 얘기하는데 미국은 덕 안 받습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덕본 나라가 미국인데 그거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 되면 미국 대선 얘기도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네, 김종대의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새롭고 색다른 분석 여러분 들을만 하지요. 김종대 레이더 함께 했습니다.